사실 마이클 만 감독의 페라리에 대한 소식은 작년 초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약 1년 전인 2023년 말에 개봉한 작품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는 상반기 어느 시점쯤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개봉일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국내 개봉은 하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결국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기다렸던 이유는 물론 엔초 페라리 역할의 아담 드라이버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이긴 하지만 마이클만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한 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히트. 히트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딱 한 작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만의 연출작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라리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57년이라는 시점과 밀레밀리아라는 실제 경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엔초 페라리에 관한 전기 영화입니다. 경주 장면이 있긴 하지만 레이싱이 목적인 작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이유로 제목만 보고 카체이싱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화의 끝자락에 놓인 밀레밀리아 시퀀스는 꽤 길고 상세하게 묘사되긴 합니다. 심지어 경기 중 발생한 차량 사고 장면에 도달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극중 벌어지는 페라리와 마세라티의 대결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재난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창작자는 그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여러 고리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추측되는 것인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wo objects cannot occupy the same point in space at the same moment in time. 페라리는 오프닝부터 관객을 낚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 페라리 부부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배경이 되는 1957년으로 들어가는데요. 글씨가 사라진 뒤의 첫 장면은 침대에 함께 누워 아침을 맞이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함께 설립한 가족기업이란 멘트가 나온 다음의 장면이기에 동침하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엔초와 라우라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엔초와 리나죠.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두 집 살림을 하는 엔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엔초와 리나는 단순한 육체적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초 본인의 말에 의하면 사랑인 것 같고요.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피에로가 페라리 기업의 부회장이 되었다는 자막으로 미루어 보건대 엔초와 리나는 꽤 진지한 부부관계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는 플래시백을 통해 그들 사이에도 로맨스가 존재하는 듯한 서사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폐허가 된 페라리 공장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는 엔초의 면면이 바로 그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에게 페라리는 엔초를 중심으로 구성된 두 가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영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초와 라우라 사이에는 아들 디노가 있었으나 병으로 사망했고요. 엔초와 리나 사이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인지 정해야 하는 아들 피에로가 존재합니다. 1957년 시점의 라우라는 사실상 엔초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기업 페라리에 대한 절반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그 의사결정 시에 엔초는 그녀와 협의를 해야 하죠. 반면에 리나와의 그것은 따스함과 쉼을 선사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프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나온 엔초는 진짜 거주지로 향하는데요. 그가 저택에 도착하기 전까지 라우라가 하는 일은 마세라티의 레이서 베라가 도착했다는 상황과 관련된 전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인즉슨 저에게 이 오프닝은 엔초가 리나라는 단란한 가정을 떠나 라우라라는 사업 동업자에게 도착하는 궤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리나의 집을 빠져나올 때는 혹시 차에서 소음이 날까봐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끌고 나온다면 라우라가 있는 집으로 향할 때는 질주를 하는 방식으로 달려가는데요. 두 가정에 대한 엔초의 텐션을 묘사하는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는 이 두 가정이 품은 아우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엔초 페라리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은 양립할 수 없죠.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 텐데요. 말인즉슨 엔초는 야심과 안락함을 모두 향유하기 위해 두 집 살림을 하는 모순적인 인물쯤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라우라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배신감이라는 정서적 문제점 외에도 거대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던 라우라와 엔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관계가 짙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 즉 돈의 문제와 결부되겠죠. 엔초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라리는 경주를 하기 위해 차를 파는 회사다 라고 말이죠. 선수 출신의 면모가 물씬 풍기는 발언일 텐데요.
그런 관점으로 영화 속 엔초의 면면을 보면요. 그는 단순한 스피드 광을 넘어 1위를 해야만 하는 지독한 인물입니다. 카스텔로티와 포르타고의 죽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엔초의 그러한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점은 최고를 향한 그의 야심이 결국 자본과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엔초의 발언에 직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경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곧 개최될 밀레밀리아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승리가 홍보가 되어 연간 판매 수량이 급증한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시 눈부신 속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페라리는 이 순환을 악의 고리로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 이 폐곡선의 결과물이 바로 밀레밀리아의 재난처럼 보이니까요. 표층에서 보면 이 사건은 바퀴가 도로 위의 돌을 잘못 밟으면서 발생한 가해자가 명확치 않은 사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해부해 보면요. 우선 마세라티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선수들을 체근하는 엔초의 집착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세라티 선수들은 모두 중도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라리 레이서들은 승리에 몰두하죠. 또한 승리를 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근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이죠. 사실 영화가 묘사하는 밀레밀리아의 비극에는 조금 더 많은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assign me control of your stock. I have to have all the cards in my hand. Well, half the cards are in my hand. All of us are racers. 챕터 1에서 말씀드리던 밀레밀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3명의 장남이 죽는 영화다 라고 말이죠. 그 말 그대로인데요. 먼저 엔초의 형 알프레도 주니어. 그의 형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에 대해 엔초의 모친은 다른 아들, 그러니까 차남 엔초가 죽었어야 한다는 식으로 푸념을 합니다. 다음은 엔초와 라우라 사이의 아들 디노. 앞서 언급드렸듯 그들의 아들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엔초에게 남은 것은 리나와의 사이에 있는 피에로 뿐이죠.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디노가 장남, 피에로가 차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장남이 사망한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는 디노의 죽음에 대한 인상적인 코멘트가 있습니다. 엔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공학적인 방식으로 다소 집요하게 접근했다는 맥락인데요. 저의 추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마치 회사의 차량 결함을 다루듯 아들의 병을 바라보았던 것 같고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그의 편집증적인 면모가 아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 것이라 추정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밀레밀리아의 비극에 희생된 소년. 사고는 구이디촐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는데요. 경주로 인해 차가 곧 집 앞으로 지나갈 것을 알게 된 형제는 밖으로 나오고요. 아버지가 따라 나가 막내는 끌고 오지만 장남은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결국 이 세 죽음의 원인이 동일한 궤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틀린 승부욕, 최고 우선주의, 그리고 돈의 논리가 총합된 결과물이 바로 전쟁과 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명확히 말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진단에 대한 저의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이클만은 어떤 거대한 비극이 한두 명의 빌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기들이 거미줄처럼 엮이면서 발생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의 아들이 사망한다는 것은 결국 절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영화는 이러한 절반의 역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라우라는 리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엔초는 라우라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리나를 자신이 있는 도심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앙심을 품은 라우라가 회사에 어떤 크리티컬한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죠. 엔초는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직원은 엔초 페라리라는 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페라리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가 위기에 봉착해 수많은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딜레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초가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그로 인해 먹고 사는 여러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도 있는 길인 것입니다. 레이서와 무고한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겠죠. 즉 절반을 살리고 절반을 죽이는 방향인 것이죠. 장남과 차남처럼 말이죠. 제가 보기에 결국 페라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 속도의 발전,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야망, 돈의 논리. 과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마지막 순간 라우라는 부탁합니다. 피에로가 페라리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엔초가 피에로에게 페라리라는 패밀리 네임을 주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라우라라는 절반의 가정을 죽임으로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페라리의 장점이자 단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만의 세계는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기교는 없고요. 차분히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느낌이 짙은데요. 점잖고 클래식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느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 다소 투박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르타고와 관련된 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화에서 반복 호명됩니다. 영화 초반 본인이 페라리의 선수가 되고 싶다며 엔초에게 접근할 때도 몇 번의 자기소개를 하죠. 피에로가 엔초에게 포르타고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반복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영화적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거대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일을 미리 강조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는 영화의 어느 지점부터 포르타고에게 큰 병고가 생기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밀레밀리아의 비극이라는 실화를 모르고 영화를 관람했음에도 말이죠. 후반부의 중요한 장면을 위해 관객들에게 미리 계속 인지를 시키는 방식은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지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형식이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다른 창작자의 세계에서 차용한 방법론이라면 이학적으로 별로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마이클만의 영화에는 왠지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정도를 걷는 사람이 뻔하지만 확실한 길을 걷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테니까요. 페라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반을 죽이고 절반을 살리며 나아가는 회곡성.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